아시아나항공이 출범 31년 만에 새 주인을 맞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통해 펼치고자 하는 사업 방향은 무엇이고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 이해득실이 있을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는 먹구름이 끼게 됐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깬 사람이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총 2조 5천억 원의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니다. 국내 2위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이 출범 31년 만에 새 주인을 맡게 됐습니다. 첫 소식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취득하는 주식 매매 계약과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2조 5천억 원을 들여 금호산업이 보유한 구주 30.77%를 3,228억 원에 인수하고 2조 1,772억 원은 아시아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구주와 신주를 포함해 총 2조 101억 원을 들여 아시아나항공 지분 약 61.5%를 확보하게 되고 미래에셋대우는 재무적 투자자로 4,899억 원을 투자해 15%의 지분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현재 1조 원대인 아시아나항공 자본금은 3조 원대로 늘어나고 660%에 달하던 부채 비율도 277%까지 떨어집니다. 아주 고질적인 아시아나의 문제였는데 부실한 재무 구조가 아주 대폭 개선이 됩니다. 다시 또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낮은 비용으로 그래서 이제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된다고 봐야죠. 인수 대상에는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 IDT, 금호리조트도 포함됐습니다.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내년 4월까지 국내외 기업 결합 신고 등 모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이렇게 색동날개로 상징되는 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역사 속에 남게 될 아시아나항공의 31년을 최나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국내 두 번째 민간 항공 사업자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과의 경쟁에다 이듬해 시행된 해외여행 자유화 정책 덕분에 사세가 급속히 켜지면서 90년대 들어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박삼구 그룹 회장이 2006년 대우건설에 이어 2년 뒤 대한통운을 잇따라 인수하며 단숨에 한때 재계 서열 7위까지 올랐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차입금이 급격히 늘었고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아시아나를 비롯한 그룹 전체가 자금난에 빠집니다. 결국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경영권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넘어갔습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된 셈입니다. 이후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은 매각됐고 지난 2015년 박삼구 전 회장이 금호산업을 다시 인수하면서 그룹 재건에 나섰지만 금호타이어 인수에 실패하면서 꿈은 무산됐습니다. 결국 그룹의 무리한 확장 경영으로 알짜배기 계열사였던 아시아나항공은 주인이 바뀌는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제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등 단 2개 계열사만 남게 됐고 자산 규모도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재계 60위 밖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하지만 회사 안팎으로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종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 기자, 이 우선 매각의 원인이 됐었던 경영 정상화가 예. 시급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2조 5천억을 들여서 이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현대산업 컨소시엄이. 근데 이 가운데 사실 대부분 2조 1,700억 원은 유상증자에 들어갈 돈입니다. 이 유상증자가 다음 달 쯤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게 이제 아시아나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 이제 쓰일 돈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금이 아무래도 늘어나게 되니까 부채 비율도 지금의 660%에서 277% 수준으로,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그만큼 재무 안전성 부분에서는 일단 한시름을 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에도 이미 좀 나서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고 5월과 이달 들어서 희망퇴직, 그러니까 올 들어서만 2번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에어 부산이나 에어 서울의 매각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에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선 요금을 3% 이상 올렸고 효율성이 낮은 1등석을 폐지하는 등 수익 극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즘 항공업계 상황이 좀 좋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이제 한눈에 아실 수 있는데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따른 불매 운동이 본격화된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면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흑자를 내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나는 570억 원의 적자를 내서 2분기 연속 적자를 낸 상황입니다. 사실 대한항공도 흑자를 내기는 했지만 1년 전에 비하면 이익 규모가 70%나 줄어들 정도로 항공업계가 상당히 좀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 일본 불매 운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저비용 항공사들과의 경쟁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했다고 해서 치더라도 단기간에 수익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안팎으로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카드는 뭘까요? 예.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카드는 역시 범현대가의 지원,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표가 나오겠습니다만 범현대가에 있는 다양한 그런 계열사들, 이 계열사들이 현대항공 계열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물류나 국내외 항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현대산업개발과 범현대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범현대가 계열사들과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예, 아시아나가 그동안 사실 고장, 또 사고 이런 게 좀 잦았습니다. 뭐 네.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고객들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안감이 컸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새 주인 교체로 항공기 정비, 부품 교체, 또 심지어는 이제 새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낳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서비스들도 아마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운임 요금 인상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도 좌석 요금 등 인상 같은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 비용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은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이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이제부턴 횡령과 배임 등 문제를 일으킨 기업 이사에 대해 국민연금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가 오늘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가이드라인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제부터 투자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행사 대상은 이사가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기업 가치가 떨어지거나 주주권익이 침해된 기업입니다. 또 기업의 배당 정책이나 임원 보수에 문제가 있거나 경영진의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를 중점 관리 사안으로 보고 4단계에 걸쳐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이 밖에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등급평가를 해 주주권 행사가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기업과 대화하거나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개선을 요구하는데, 이런 요구에도 변화가 없으면 이사 해임을 요구하거나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경영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재계 반발에 기업의 여건이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주주 제한을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네, 방금 보셨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한 차례 의결이 미뤄지는 우여곡절 끝에 마련됐습니다. 김성훈 기자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응과 또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한 달여간 수정 논의가 있었는데 그동안 봤을 때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네,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9일 논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운영위 위원들의 비공개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가이드라인을 수정했습니다. 네. 먼저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또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는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을 받는 상황을 우려사안으로 봤는데 이를 중점 관리 사안으로 바꿨습니다. 또 길게는 4단계에 걸쳐 기업의 개선 요구를 하는데 원래 단계별로 1년이었던 것을 즉시로 바꿨습니다. 경영 개입 우려를 피하고자 기업 여건이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제한을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더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수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개나 이런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예상대로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경영자 총협회는 무리하게 가이드라인 도입이 강행됐다면서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 활력을 잃을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참여연대는 경영진이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독립적인 사회이사 추천과 이사 연임 반대 등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기업은 어디가 될 것 같나요? 네, 이르면 내년 초 주주총회 때부터 곧바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과 네. 또 사익 편취 혐의로 고발된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등이 첫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게 두 회사에게 이사직을 상실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제안을 하거나 독립성을 가진 사회이사를 추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두 회사의 내년 주총에서 실제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위헌이라며 재건축 조합이 낸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현재 판결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의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6년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부담금이 공시지가라는 객관적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시지가 상승분, 개발이익이 빠지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구역 지정 요건 등을 고려할 때 재개발과 재건축 간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차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 2012년 한남동의 한남연립재건축조합에 조합원 1인당 5,500만 원씩 총 17억 2천만 원의 부담금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재건축조합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 2014년 9월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됐고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향상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산해 본 결과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평균 4억 4천만 원, 최고 8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재건축 부담금도 덩달아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재건축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부동산 소식도 이어가겠습니다. 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한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뜨거운 곳이 있는데 바로 강남권 청약시장입니다. 한 푼도 대출이 안 되는 이 15억 원대 고가 아파트가 대책 이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로또급 시세 차익 입소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모델하우스입니다. 개포동 개포 4단지를 헐고 3,300여 가구의 대단지로 새롭게 짓는데 2023년 초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16억 원에 달하고 가장 큰 면적의 최고가는 21억 원이 넘습니다.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지만 수요자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강남이 대표적으로 분양하는 곳이라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미 청약 1순위 마감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시세 차익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한 아파트의 같은 면적은 최근 실거래 가격이 24억 5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만 최대 8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형 면적의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10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분양업체는 과열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방문객을 사전에 제한하는 등 고육책을 내놨지만 수요자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1,300팀 2,6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1시간에 한 300명 정도예요. 문의 전화는 한 10,000건 정도 왔습니다. 사실 12, 16 대책이 별 어떤 영향이 없는 프로젝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액 현금으로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인데 현금 부자를 위한 청약일 뿐 30대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란 지적입니다. 한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분양된 호반 서밋 송파도 9억 원에 달하는 높은 분양가에도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소문에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12-16 대책 속에 청약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직장인들, 노후자금인 퇴직연금까지 깨서 부동산 투자, 이 전세금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쥐꼬리 수익률에 이 기대서 노후를 맡기기보다는 이 집장만이나 전셋값 등 당장 급한데 이 퇴직연금을 쓰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정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헌 사람이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후에 연금을 타기보다는 목돈이 필요해 연금을 깨는 근로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근로자는 1년 전보다 약 38% 증가했고 인출 금액은 2조 6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중 절반은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구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찾아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 넘게 뛴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집값이 들썩거리자 직장인들이 노후자금인 퇴직연금까지 깨서 부동산 투자, 집장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자금 압박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돈으로 가져가는 행태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주 연령대는 30대로 전체의 41.1%였습니다. 40대도 33.2%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중도 인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0대, 40대 직장인들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자금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갈수록 늘어난 데는 낮은 수익률도 결정적 원인입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2%가 채 안 됐습니다.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이 8%에 육박한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퇴직연금으로 1%대 수익을 가져가기보다 집을 살 때 생긴 대출이자를 갚거나 집을 사서 얻는 수익이 이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이렇게 30, 40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헐고 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이유, 쥐꼬리만한 퇴직연금 수익으론 노후 대비가 불안하기 때문일 겁니다. 정광윤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이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속속 은퇴자들이 대열에서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겠는데요. 네,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 부부의 은퇴 후 적정생활비가 월 290만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노후를 위한 준비가 잘 돼 있지 않다고 답한 가구가 40%, 전혀 돼 있지 않다고 답한 가구도 16%에 달했습니다.
이유는 버는 돈에 비해 쓰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연간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은 4,730만 원 정도였습니다. 1년 전보다 1.2% 늘어나는데 그친 건데요. 반면 가구당 부채는 8천만 원에 육박했는데 1년 전보다 3.2% 늘었습니다. 실제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가진 빚이 평균 1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대출 증가폭을 보면 30대 미만에서 1년 전보다 무려 23%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노후 준비는 그야말로 언감생심인 상황인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60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빚 갚다가 허리가 휠 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내용이 실제로 통계로도 잡히고 있다고요. 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진 빚 현황을 살펴보니 가계대출이 9.9% 늘었습니다. 다른 세대보다 유독 증가율이 높았던 건데요. 특히 60대 이상은 버는 돈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어서 은행빚 갚는 것도 버겁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퇴직연금과 이 국민연금 공적자금, 노후 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댈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선 공적연금이 노후 대비의 버팀목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연 2%가 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국민연금도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월 100만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월 200만 원 만들기도 벅찬 상황인데요. 이런 이유로 퇴직연금을 깨고 좀 더 수익률이 높은 집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퍼지는 겁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KT를 이끌 새 수장으로 50대 중반의 구현모 KT 커스터머 미디어 부문장이 내정됐습니다. 하나와 현대자동차 그룹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이렇게 포석을 뒀는데요. 기업 연말 인사 소식 김동우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KT부터 한번 짚어보죠. 구현모 사장 선정의 배경이 뭡니까? 구현모 사장의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높이 평가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64년생인 구 사장은 KT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다음 최근 경영지원 총괄 등을 맡아서 회사 전반을 두루두루 파악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내년 3월에는 주주총회를 거쳐서 구 내정자가 임명이 되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내년 1월에 정기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0대 중반인 회장이 내정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구 회장 내정자에게 쉽게 말해서 KT의 미래를 맡긴 건데 네. 당면한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KT는 현재 통신 이외의 새 먹거리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쟁사들은 OTT 시장과 유료 방송 시장 등에서 인수합병으로 앞장서고 있는데요. KT도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나그룹 한번 살펴보죠. 한화가 전략 부문을 신설했는데 김동관 부사장에게 자리를 맡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관 부사장은 알다시피 김승현 회장의 장남인데요. 네. 하나솔루션의 전략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한 게 한 달이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주사 한화의 전략 부문장까지 겸하게 되면서 3세 경영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군요. 이 다음은 현대차 그룹도 임원 인사를 통해서 미래 대비에 나섰잖아요.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재무통으로 분류되는 현대차증권 이용배 사장을 현대로템 대표이사에 내정했습니다. 또 재경본부장을 역임한 최병철 현대차 부사장에게 현대차증권 대표이사를 맡겼는데요. 재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과 내실 경영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는 또 성과와 역량 중심의 40대 여성 인재를 임원으로 발탁해서 미래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도진 IBK 기업은행장이 오늘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차기 은행장은 여전히 임명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오리무중에 빠진 기업은행장 차기 인선은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BK 기업은행 차기 은행장 임명이 낙하산 논란 속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도진 제25대 은행장이 물러났지만 후임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임기를 일주일 앞두고 차기 은행장이 발표되는데 노조 반발 등 잡음이 계속되자 임명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차기 은행장으로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 등 전직 관료 출신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노조는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은 은행업 경력이 없다면서 은행장으로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인사 역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IBK 연금보험 대표와 IBK 시스템 대표 등은 최근 임기가 만료됐지만 아직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대표직으로는 부행장 출신들이 임명되는데 행장 인선이 미뤄지면서 모든 인사가 멈춘 겁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임상현 수석 부행장이 직무대행으로 기업은행을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임 수석 부행장 임기도 다음 달 20일까지여서 그 이후에는 직무대행도 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1월 초에는 차기 은행장이 임명돼야 한다면서 인선이 계속 미뤄지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든 외부든 제일 적합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독과점 산업이고 주인이 없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앉히고 싶어 하는 거고요. 기업은행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외부 인사 임명을 강행할지 내부 출신 인사를 발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파생 결합 펀드, 이 DLF를 불안전 판매한 은행 전 현직 수장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최소 3년 이상 금융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게 불가능해서 특히 내년 3월 말 임기가 끝나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DLF를 불안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제재 대상과 수위 등을 통보했습니다. 이 통지문은 제재를 받는 은행과 해당 임원들한테 전달됐는데 일부 임원들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받았습니다. 최대관 시민 최고수장 제재 관련해선 우리은행의 손태승 현 회장과 하나은행의 하명주 전 행장은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하나은행의 지성규 현 행장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하나은행 전현직 수장의 징계 수위가 다른 건 DLF를 대거 팔아치운 때가 하명주 전 행장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함 전 행장 밑에서 개인 영업 총괄 부행장직을 수행하고 현 하나카드 대표로 있는 장경훈 전 부행장은 문책경고보다 더 강한 직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중징계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문책경고는 자녀 임기 후 3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임원 재취업이 불가능해집니다. 통보 내용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당장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태승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집니다. DLF 시즌 1월 16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 임원이 될 때, 임원 신고를 할 때 안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3년, 4년이죠. 은행들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해 제재 수위를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게임업체 넷마블이 웅진코웨이 인수를 확정했습니다. 넷마블은 공시를 통해 웅진코웨이 지분 25%가량을 1조 7,4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넷마블은 게임과 렌털이라는 이종 사업을 결합해서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업인들을 만나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법 제도의 파격적인 개선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이를 벌리고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은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강조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기존과 다른 미묘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수출 규제가 풀릴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4.6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와 눈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 날은 추웠지만 이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공기가 깨끗했는데요. 내일 낮까지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다가 저녁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시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청주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릉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동안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구름만 지나겠고요. 아침 기온은 광주와 전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3도,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 10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내리는 비는 월요일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세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